출석 대표님이 지지율과 공산주의 정치학의 불가능성 또는 가능성, 실제 윤리와 현실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30분의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로. 편하게 어떻게 앉아서 발표하시도록. 네. 낯선해요, 그렇게 앉으니까. 반갑습니다.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날도 호탕하고 좋은데요. 경희 사이버 대학교의 훈련 파이어데이아의 49번째입니다. 한 달 전쯤에 여기 개원할 때 한번 와서 또 수위로마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선권 선생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지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로드 지면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이태광 선생님하고 홍준기 선생님하고 두 분이 좀 논쟁을 벌이셨던 거를 알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여기 오늘 코로나를 발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논의하는 장에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어떤 의미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홍준기 선생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어떤 그 논쟁을 이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네가 정말 그래?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 사실 저는 이제 지적을 제가 이렇게 대리하거나 아니면 이태강 선생님을 대리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반반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요. 다만 이제 홍 선생님도 있지만 서은권 선생님께서도 이제 자유롭게 지적과 한국의 어떤 정치 철학, 지식인들의 지형도 이런 거에 대한 수용의 문제들 자유롭게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또 밝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지적이라든가 정신분석을 저하고 공부를 많이 조금 했는데 굉장히 전문가형한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가 이제 수유너머에서 왔다라고 하면 짐작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제 원래 이제 대학에서 가지고 있던 전공 외에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구해주와 강타리의 어떤 분열 분석, 정신 분석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 있는 대립되기도 하고 그런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으로 지적도 읽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조금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은 지적과 또 공산주의 가설에 대한 검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제가 30분 주어주셨지만 제가 또 몸으로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이게 학술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쓰다 보니까 아마 되는 소리도 있고 안 되는 소리도 있을 텐데, 조금 이따 홍준기 선생님이라든가 누구 토론자들 오늘 여러분들의 질점을 좀 받고 제가 앞으로 좀 더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30분이 있지만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부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같이 읽자고 제안을 드리면 그때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웃으면서 시작하자고 제가 제 1화를 좀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일도 한번 했었고, 저가 이제 공식적인 학위는 이제 문화학입니다. 문화연구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2008년도에 이제 제가 학위 제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발표된 논문들을 다 적어서 내라라고 했을 때, 제가 러시아에서 발표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발표한 것도 냈는데, 그때 수인호가에서 동료들과 코민주의 선언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코민주의와 타자의 문제에 대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쓴 거니까 올린 거죠. 근데 이걸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출했던 지도교수가 러시아인이죠, 물론. 깜짝 놀랐더니 공산주의자 선언? 너 혹시 북한에서 온 거야? 나 남한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웃자고 하자는 얘기인데 굉장히 당황스럽군요. 그래서 쓰지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제 친한 동료분 중에 문학평론가 중에 목동
김종훈 씨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분이 몇 해 전에 이제 굉장히 지적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본인이 책을 문학 비평서를 한번 내시면서 그 앞장에다가 이제 사인을 해서 선물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좀 이렇게 장난스럽게 공산주의는 영원하리라고 이렇게 써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학교 친구가 문학 쪽으로만 공부하고 이런 사상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친구가 그 책을 빌렸는데 앞장을 딱 열더니 공산주의는 영원하리라고 써있으니까 완전히 놀래버리는 거예요, 정말 친구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야? 사실 비슷한 당혹감 같은 것들이 아마 지제과 공산주의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제는 철학자, 정신분석적인 철학자고 그가 뭐 2009년 뭐 이때부터 이제 유럽 세계를 돌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논의를 어떤 학술대회 형식으로 열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래서 공산주의란 말은 굉장히 생경하죠. 지금도 우리는 뭐 떡하면 종북, 이번에 세월호에서도 뭐 일이 안 풀리니까 종북놀이를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 혼났잖아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산주의라고 제명을 걸고 학술대회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이게 정말 새로운 사회라든가 새로운 흐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 반, 사실 의혹 반이죠. 의혹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이제 지식인을 자처하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그런 움직임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가 너무 소비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런 의혹.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우경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를 근본적으로 새로 개신할 수 있는 하나의 혁명적인 사상으로서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의무로 또 그 후에는 이제 좀 학술적인 차원에서라도 양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대중적인 차원에서 경희대군요. 예,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강연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그 TV 방송에서도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래 굉장히 좋은 현상이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건 너무 정말 쇼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념을 가지고 이념과 대중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경하거나 거북하거나 혹은 거부감을 갖는 그런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확실히 경희대에서 공산주의 컨퍼런스를 열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어쨌든 대중적인 어떤 환기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찾아보니까 작년 9월 27일에서 29일간 거의 매일 500명 정도가 이제 행사장을 찾았다고 하고 특히 우리의 슈퍼스타이신 지재기 강연을 했을 때는 뭐 한 거의 모르겠어요. 진짜 힘들 수 있고 1만 명 정도가 며칠 사이에 왔었다라는. 그러나 이제 이 글의 추천은 이제 철학은 있었지만 철학적 사건은 없었다라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평가가 신 이제 글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쨌거나 뭐 지재기에 대한 반대 혹은 찬성 혹은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람을 많이 모았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는 맨날 뭐 이렇게 특히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철학적이거나 사회 비판적인 사회 사상적인 논의가 있을 때는 꼬박꼬박 와서 진지지 굉장히 엄숙한 표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의를 다지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사실 자본주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뭔 소리야. 이 세상은 결국 이렇게 변화될 리가 없어. 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어떤 내면이 역으로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것들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 현상이라고 해도 좋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 내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디오와 이렇게 공산주의 아이디어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람 북적대는데 가는 것도 그렇고 아주 예전에 1년 전인가요? 그때 지적이 서울대에 이렇게 서울대만이 아니라 여러 대학에 이제 왔을 때는 그전에 가서 봤는데
일단 근데 뭐 너무 그때도 사람들한테 많이 치웠고, 두 번째로는 뭐 생각보다 지덱이라는 분이 모르겠어요. 뭐 저는 막 정신없는 이런 게 재밌기도 하지만 조금 무섭다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작년에 가볼 생각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근에 마르크스주의 연구라든가 아니면 진보평론이라든가 그런 기획적인 기사들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주제로 해서 지식 현상을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지적에 대해서 또 한마디 버틴다고 해가지고, 보탠다고 해가지고 지적 기부하겠습니까? 저도 원하지 않고요,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홍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명확한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사실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야말로, 수미 언어라든가, 이런 다른 성격과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연구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지적의 공산주의에 대한 물음과 답변, 또다시 물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열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뭘 얘기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좀 헤매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생경한 단어, 왜 생경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 사실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죠. 가령 제가 있는 수의영어 같은 경우에도 가령 공식적으로 해봐야 신경 안 쓰지만 아까 세대로 얘기할 때는 우리는 코뮌주의자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코뮌주의 선언이라는 책을 이제 낸다고 했죠. 근데 코뮌주의가 공산주의 아니야? 그걸 왜 니들 왜 외국어를 그대로 응용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기존의 역사적인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으로 대변되었던 혹은 지금 현재도 가동 중인 준자본주의화된 공산주의인 중국 혹은 거의 왕조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기초를 동원할 필요가 있죠. 물론 수령어만이 아니겠습니다. 가령 조정 선생님 같은 자유주의적인 계열은 꼬민주의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조금 다른 식으로 표기를 해가면서 조금씩 이제 좀 다른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글자 한 자 차이는 단지 여러 다양한 표기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코민주의적인 이념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은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참고했던 알렌 바디우의 공산주의 가설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뉴레스트 리뷰라는 연감집에 일부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번역자, 바디우 전공자였던 서용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글에는 또 공산주의라고 번역을 해놓고 최근에 발표한 글에는 또 코민주의라고 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애매한 거죠. 공산주의라는 단어, 또 기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런 표기의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념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령 막스가 그런 말을 했죠. 현 상태를 지향해 나가는 현실의 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소비에트 연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경우에서 실존했던 공산주의의 형태와의 그 단락 지점이 뭘까? 끊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을 껐다 켰다 하면 단락을 짓는 거잖아요. 이게 연결시켰다, 끼었다. 단락 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많은 절충적인 대안도 있습니다. 좋은 걸 취하고 나쁜 걸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좋은 말이죠. 공산주의? 근데 보통의 우리 누구죠 그 사람이? 칼 포퍼인가요? 누가 젊어서 공산주의가 아닌 사람 가보고 늙어서 공산주의자는 더가보다 이런 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우파적인 입장의 사람들도 근데 공산주의가 좋은 거지? 좋은 건 취해야지. 그러나 남아있으면 바보지. 이런 이제 언명에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절충주의적인 태도는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에서 사실은 알렌 바디우라든가 슬라베 지지엑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산주의 아이디어 코뮤니즘이라는 대회면을 이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글에서 가설이라는 하이퍼스테시스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가설이라는 방식으로 논의들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가설인가 이념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단락의 문제, 현실 공산주의와 정말 지향으로서의 공산주의, 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와 우리가 그냥 뭐 무조건 받아 써가지고 맹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 사이의 차이는 아닐지. 그렇다면 물론 바디우와 지젝은 뭐 여러분들 글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많이 번역돼 있으니까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가설이나 이념이나 자기 글을 보면 막 섞었어요. 본인들은 이념이라고 믿으면서도 말할 때 가설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거 그들의 입장인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뭐 한 발 물러서서 바디우 본인도 아니고 지젝 본인도 아니고 그들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가설로서의 공산주의와 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 사이의 달라, 그것이 어떤 점에서 불을 켤 때처럼 딱딱 연결되고 또 끊어지는 것처럼 딱딱 끊어지는 것인지 그 단락 지점들을 몇 개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뭐 제가 지금 뭐 제 글을 워낙 난삽하게 써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읽어도 뭔 소리 하는 거야 되더라 싶을 텐데요. 그냥 제가 말로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가면서 이야기해나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3페이지에 이제 그 무의식의 규제적 원리와 구성적 원리에 대한 것을 한 것은 사실 이제 그 지젝 본인도 비판을 하고, 제가 이제 홍준기 선생님도 동일한 비판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좌파들의 문제점에 대한 이 검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뭐 지젝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현실 공산주의 체제가 출현했던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우리가 유로 코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서구 막스주의라고도 부르는 서구 막스주의의 흐름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 안에서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코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공산주의 정당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막스주의자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현실에 소비에트 공산주의라든가 중국의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과 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은 정치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알슈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공산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되게 불명한 경우가 많죠. 나는 허고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공산당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몇 해 전인가 좀 오래전에 이제 후보가 68년도에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멀리 행진하는 사진이 하나 나와가지고 후보도 이런 때가 있었어 라고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거 보면 실제로 이제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에 대한 관점은 막스주의라는 의미에서는 동의하고 또 그것을 받아쓰긴 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의 국가와 당 체제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나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지점들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프랑스 공산당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사실은 이제 알슈세가 본인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참조를 해본다면 굉장히 모스크바의 지시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쓰는 측면이 있었고, 다른 유럽의 공산당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러한 지점들이 이 정치 철학자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랑시에르도 그렇고 여러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른바 포스트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나요? 어쨌든 그들의 입장은 굉장히 이념적으로는 막스주의라든가 호민주의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난 당정치에 대해서는 배신을 한다. 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막스가 국가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레닌이 점차적인 공산주의 단계에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올라갈 때 결국 국가를 폐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태제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국가나 당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성 혹은 억압성 그런 거대한 조직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코뮌의 이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좌파 지식인들이 정치 철학자들이 고고한 자세로 현실로부터 이제 후퇴하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정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동안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실을 장악했던 것은 우파들이죠. 뭐 가령 지젝도 지금 비판보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68년 이후로는 특별한 것도 안 했다고 하네요. 나는 그럴 이유가 있었어라고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몇 해 전에 서울시장 선거인가요? 뭐 투표 공모했던 있었죠 한번 나가게 된다고. 뭐 그런 전략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그래도 되나 싶은 개인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정치 참여 안 했다는 게 크게 자랑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이상과 그 현실을 공백 상태로 남겨두고 우파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줘 버리는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도 합리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 사람이 이 가라타니 고진입니다. 가라타니 고진은 유럽의 서구인들이 알고 있는 동양의 지식인 중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현대 사람과 중에 특히 이제 지잭이 트랜스크리틱을 읽고서 굉장히 이제 칭찬했다. 뭐 이런 걸로 우리에게 이상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 트랜스크리틱의 일단을 본다면 고진은 칸트를 빌려오면서 구약 칸트와 막스죠. 칸트를 빌려오면서 이성이 규제적 사용에 의거해서 막스주의는 공산주의는 사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성의 규제적 사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를 한다면 입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손을 뻗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신이 있음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에 관한 사유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입증 불가능한 차원들에 대해서까지 이성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면 필연적으로 그거는 독단론이 된다는 거죠. 즉, 야 누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신은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사태. 칸트가 경계하고자 했던 이성의 규제적 원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역시 하나의 규제적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소비에트 사회에서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제 태세가 있었죠. 이제 재밌는 얘기 하자면 한도 없는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소비에트 스탈린주의 공산주의가 내세웠던 태제로서 과학의 원리에 의거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태제죠. 좋지 않습니까? 과학에 의거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그런데 그 극단적인 면이 가령 스탈린 시대의 유명한 그 생물학자 진화론자 리센코 논쟁 같은 거예요. 리센코라고 하는 사람이 생물학자고 유전학자였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잘 기억은 안 하시겠지만 저는 관찰했을 지 오래돼서 생물학의 진화론에서 유전학에서 우리 뭐라고 할까 야구 선수가 광맥을 여러 가지 휘두르면 야구 선수를 현역할 때 오래 하면 여기가 팔 두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축구기 근육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애를 낳는다고 해서 그 근육이 유전되는 건 아니죠. 이건 후천적인 어떤 형질인 것이죠. 획득된 형질이고. 그래서 유전학적인 법칙에 의하면 이런 후천적인 형질들은 이제 유전되지 않는데 리센코 같은 사람은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적으로 교육받은 새로운 세대는 그 교육받은 그렇게 해서 획득된 형질을 다음 세대로 유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므로 일단 공산주의자를 잘 만들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낳은 다음 세대는 물을 것도 없이 공산주의자가 된다. 이런 이론을 펼칠 정도였어요. 물론 스탈린 죽은 다음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지만 실제 스탈린주의 시대 때는 리센코라는 사람의 권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전학적인 사실들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되고 심지어는 총살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공산주의의 한 현상이었고 가라타니 고진이 공산주의를 규제적이면 묶어둬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그러한 일종의 사회공학적인 의미에서의 공산주의를 거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은 그럴듯합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고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공산주의의 원리를 우리가 규제적인 측면에 묶어두었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좌파가 고고하게 정치 현실로부터 물러선 후퇴한 다음에 우파가 현실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기이한 역전 효과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취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번 이 글에서 인용을 했는데 현 상태를 지향해 나가는 현실적인 운동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과 선을 긋고 물러섬으로써 현실을 바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그렇다면 모진의 말은 틀렸고 이성의 규제적 사용에 반대되는 부성적 사용을 한다는 말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팩트적인 입장, 모진이 받아들인 그 입장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성의 규제적 원리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의 규제적 원리인 것이죠. 오히려 여기 뭐 정신분석에 대한 우리가 배경을 깔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20세기에 들어서 이런 좌파 이념, 공산주의 이념에 역시 끼어들었던 것은 프로이트 이후의 무의식의 개념이었고 당연히 뭐 이렇게 지적을 통한 지적이라든가 이 정신분석가들의 일단과 혹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드레저 마타리의 대변되는 무의식과 욕망을 혁명에 줄여놓는 분열 분석적인 입장, 공이 사실은 의식의 문제,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과 욕망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부성적인 사용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 규제적 원리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가 현실과 이어지지 않았던 그 단락 지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부성적 사용이라고 했을 때 그 사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나 무의식 같은 것들은 주체가 따로 있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무의식과 욕망의 조형, 조직화를 통한 혁명이라든가 새로운 사회의 구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젝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건 근데 지젝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지젝도 본인이 이걸 알고서 얘기할까 하는 의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젝은 솔직히 좀 이따 이제 뭐 얘기도 하시겠지만 뭐 지젝이 낙관주의자냐, 저는 뭐 낙관주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니었을 때 저는 더 매혹을, 지젝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한 1쪽 정도는 나오네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군요. 예. 지젝과 이 폭력의 문제 같은 것, 우리나라에 이제 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번역되면서 그것도 굉장히 찬반 논란이 일으켜졌죠. 사실은 굉장히 홍준희 선생님도 그 음봉드에 연재하셨던 글에서도 이 지젝의 폭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건 뭐 지젝만이 아니라 이제 한 10년 전에 베냐민의 폭력 비판에 대한 글이 새로 번역이 되고 거기에 대한 데리다의 주석인 법의 힘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적인 폭력과 신화적인 폭력 두 가지로 이제 베냐민이 구분을 하죠. 신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창설하는 폭력이고, 신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을 보존시키는 폭력. 말하자면 경찰력이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뭔가 바꿔라, 고쳐라,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동원되는 치안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존적인 폭력일 것이죠. 반면 신화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법을 창설한다는 것이고, 창설한다는 것은 바로 기존의 부르주아 체제라든가 근대 국가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법을 정초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공백을 열어놓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유일무이한 새로운 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젝이 아마가 아니라 지젝이 공산주의와 폭력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이 신적인 폭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젝만이 아니고 베냐민도 그랬고 대리아도 그 점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다 좋아. 실제로 어떤 것이 신적인 폭력일까를 논의하는 문제에서는 확 막혀버리는 게 어쩔 수가 없죠. 아니 6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제가 인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뭐 홍준희 선생님도 이제 같이 인용을 했습니다만, 10년 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일어난 사태를 보면 빈민과 군중들이 도심의 부유층 거리로 가서 슈퍼마켓을 마구 약탈하고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게 신적 폭력이다
그들은 인간의 죄를 신의 이름을 벌주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떼에 갔더라. 신적 폭력은 목적 없는 수단으로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 들이닥친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리우대전에 이름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두렵겠죠. 내가 가진 최소한의 사유재산이 상실되고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 살해당할지도 모르고 심지어 나 자신의 존재조차도 소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는 신적 폭력이라고 창설적인 어떤 폭력이라고 비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신적 폭력을 규정하는 것은 신적 폭력에 가담하는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아이러니가 분명히 여기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신적 폭력을 규정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사후적인 맥락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 신적 폭력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새로운 사회를 내가 건설한다 좋습니다만 항상 그런 어떤 음모론이라고 해도 좋고 혁명론이라고 해도 좋고 거기서 그 혁명의 주관자, 주체가 차지하는 입장은 항상 메타적이죠. 메타적이란 말은 거리를 두고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나는 안전한 상태로, 즉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혁명을 조직화하고 싶어 한다는 혹은 그럴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활동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의 문제, 과연 그런 메타적인 입지 같은 것들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당연히 지난 세기의 혁명에 대한 수많은 시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의식과 제도와 법적 장치들, 국가기구들을 바꾸는 것만으로 혁명이 가능했니?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짚은 사람들이 그레르 라이기 같은 사람이나 그를 받았었던 이제 드레스 카타리 같은 부분이었죠. 실제로 욕망의 혁명 없이 현실의 혁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갖고 있지만 그 누구의 것에 의해서 대변되지 않는 그저 집단적인 유동일 뿐이라고 하는, 즉 거기서 주체라고 하는 자리가 상실되는 것이고, 그 혁명의 현장, 어떤 혁명의 현장에 휩쓸린 자들은 실제로 공감 한마디 해볼까요? 예전에 우리 강홍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줄 수 있어야 되는 네, 이런 말을 접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다 집어던질 수 있어야 되는, 나의 존재 근거조차도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이데거의 기풍과 없이는 사실은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혁명이 정말 욕망과 무의식의 문제라면 그것은 의식이라든가 주체, 포기토 같은 요소들은 아마 기각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와중에 나 역시 나의 존재 근거를 주체이자 개인으로서 하나의 의식하는 포기토의 그런 어떤 그 주체성 같은 것들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신적 폭력일 것이고, 그 신적 폭력은 사실 제가 보니까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그냥 맥락상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인용은 이 부분을 빼놓으셨는데 마지막 신적 폭력은 처음에 브라질 얘기 나오는 목적 없는 수단으로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들이닥친다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 되겠죠. 사실은. 즉 나는 신적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의식하는 나, 이성적인 자아로서 포기토로서 나는 신적 폭력의 주체도 아니고 그것의 자기도 에이전트도 아닐 것입니다. 단지 그 휩쓸림의 과정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데리다가 이야기했던 메시아주의와 메시아적인 것의 부분도 아마 이 폭력의 문제와 비밀한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하여 향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인을 부르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정신분석적인 의미인데 대타자를 상정하는 것, 안다고 하는데 주체를 두고서 우리가 행위하는 것. 지재기 초기에 이렇게 문화 비판 같은 거 할 때 스탈린주의 비판이 많이 나오는 얘기였죠. 즉, 그 누구도, 다른 스탈린도 내가 공산주의자다, 내가 공산주의야 라는 식으로 행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산주의라는 대의를 위해서, 그러나 그 대의는 너무나 먼 곳에, 님은 먼 곳에 있어서
우리 현실을 직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악역을 맡으마라고 하는 이걸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대타자의 결여를 메우는 주체라고 말하죠. 그런 입장에서 대타자를 항상 상정하는 방식이 메시아주의적인 그리고 그것의 폭력과 혁명이 사실은 지극히 20세기적인 열정 속에 실패한 그리고 정말 토각으로 귀결됐던 그런 것이었다면 메시아주의 없음이 혁명이든 대대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은 그런 대타자의 부재를 우리가 상정하고 강함 없이 뛰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즉 우리는 지금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회가 열릴 수도 있죠. 어느 순간 대중의 욕망과 의지가 가로 열고 무엇인지 모르겠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결합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순간, 어쩌면 우리가 뭐 예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촛불 시위의 어떤 급진성 이런 것들 목격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국가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사실은 그 아름답고 명예로운 국가에서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 와중에 내가 희생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새로운 사회 속에서 내가 뭐예요? 내가 아무런 것도 갖지 못했잖아. 침대에서 놀아설 수 있죠. 굉장한 반영된 문제가 될 수 있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게 혁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체로서 나를 원래 끼워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시간을 그런 것들이 아마 메시아적인 것으로서의 시간이고 신적 폭력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될 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그 단락의 문제인데 사실 이게 좀 더 이렇게 시간상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이 이걸 넘어가면요. 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사실 이미 지적이 된 건 아까운데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들여다보시면 나오는 얘기인데 대타자를 의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실제로 정신분석의 종결은 환자를 이제 보통 우리 정신분석 이론 안에서는 분석 주체라고 그러죠. 환자 본인이 말하자면 분석가의 지위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나를 비추어주는, 나를 상담해줌으로써 나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가의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분석가에게서 내가 그걸 발견하고 찾아냈다면 어느 순간 이 분석가라는 사람은 더 이상 나의 문제를 지적해주거나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나의 증상을 건너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구나. 내가 분석가가 돼야지 나의 증상은 해결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정신분석의 종결이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그 점에 도달을 했고 사실 대타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분석이 대타자를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는 상당히 좀 편협한 잘못된 정신분석에 대한 관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락강에. 첫 번째는 68년에 모여있는 대중들에게 락강이 당신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어 해가지고 분격하게 했다라고 하는 혹은 아마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러시아 전공이었으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 중에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 가장 지성적이고 악마적인 분야의 소유자인 이반 까라마조프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로서 휴머니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도스토옙스키 작가의 입장에서 신이 없다면 그 세상은 엉망진창 무질서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폭력과 공포, 살인마이 난무하는 무질서의 혼돈 자체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락강이 자신의 세미나에서 그거 아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비록 이론적으로는 정신분석의 종결에 있어서 대타자를 홍 선생님은 쓰레기처럼 치워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항상 뭔가 대타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바디우 얘기랑 같이 좀 제가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얘기를 한다면 그 까라모조프가의 소개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이 없다면 모습은 허용될 것이다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반이 자기 동생인 주인공인 알류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신문관의 전설이라고 하는 소설 속의 소설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예수가 사망한 지 1000년 뒤에 재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토록 갈구하던 신이 재림하셨는데 신인지 몰라. 더군다나 신임을 알아보는 단 한 명의 말하자면 교황이죠. 교황은 그리스도를 구금해버려요. 가둬버리고 묻습니다. 당신 왜 왔어 여기? 지금 당신이 없어가지고 십자가 못 밖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도탄에 빠져가지고 어찌할까를 보다가 겨우 내가 법과 제도로서 이 사회를 안정시켰는데 네가 와가지고 지금 뭐 분탕질 칠 일 있어? 너 왜 왔어? 라고 이제 그리스도를 힐난하는 지점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까라바조프가 그 얘기를 해요. 이반 까라바조프가 자기 동생의 알류샤에게 이 세계의 부조리, 폭력, 특히 아이들이 무고하게 살해당하고 있는 이 세계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나는 신이라고 하는 대타자를 말은 안 쓰지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무신론자라서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있으시든지 말든지 그러나 나는 그가 발부해준 천국의 초대장을 정중하게 사양하겠다. 그가 나에게 좋아 이 세계의 부조리 신의 섭리의 일부야 어쩔 수 없고 다 인정하고 천국으로의 초대장을 받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신봉하라 하면 대부분 갈 거 아니야. 나 같아도 가겠다. 그 천국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반은 그 거부하겠다. 초대장을 결연히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그 행위, 반납하는 행위가 사실은 대타자의 운운하는 얘기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달리 말을 한다면 사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이반은 뭐 그가 소설 속에서 나중에 굉장히 비참하게 죽지만 그러나 하나의 이미 주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석가 주체가 됐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디우 역시도 주체라고 하는 거는 있죠. 뭐 여러분들 정신분석 그 그래프 같은 것들 보면 뭐 이제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체가 주체로서 인정되기 이전에 뭔가 있긴 있죠. 신화소적인 존재로서. 그러나 주체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구성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후적인 구성의 일부는 아마 사건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건 속 오늘도 여러분들 사건 속에 지금 휘말려 것이죠. 이 홍명 파기대에 뭐 지제가 어쩌고 해서 문제가 왔는데 저 인간 말이야 뭐 발전을 잊지도 않고 돌리는 얘기만 했어. 막 졸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컨퍼런스 가지 말아야겠다.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 것이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들은 아까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지점을 지났을 때 여러분은 다른 존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건 속에서 주체화되고 있으니까. 그 주체화의 동기 중에 하나는 행위이고 또 동시에 사건 속에 휘말려 드는 것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어떤 의식적인 어떤 그 주체의 문제와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반이 초대권을 거절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굉장히 주의주의적이고 의지적인 부분들을 되게 강조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소설 속의 내용에서도 이게 너무 스포일러 같은데 제가 그 까라바조프의 형제를 어역한 친구에 내 친구라 가지고 몇 번 물어봤어요. 저도 그 옛날에 읽었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야 어디 나오냐? 이용 좀 하자 했는데 그 친구 말이 신은 뭐 이렇게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입장고 반납한 얘기라 이 세 권짜리 이렇게 두꺼운데 여러 군데서 변주가 돼요. 결국은 너도 나도 다 남의 말 받아쓰고 있어요. 그 말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응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결단의 양상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 꽝 치고서 스스로 주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 휘말리면서 어떤 그러지만 어떤 외적인 기고들의 타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실 주체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사실은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 의식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비의식적인 측면들 혹은 무의식과 연관되는 측면들이 주체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지적이 실제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외적인 강제로서의 사건의 트립 그리고 주체화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주체화의 계기로서 사실 이제 지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쓰긴 했는데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 생산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은 바디움에 의하면 결국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법, 사실은 우리 일상인들이야말로 가장 특이한 형이상학자들이죠. 일관성 없는 형이상학자들. 즉, 우리도 역시 뭔가 진짜와 가짜, 진리와 허위 이런 것들의 이분법적인 부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주체로 만드는 것은 진리와 허위 중에서 진리를 고르는 것, 가짜와 진짜 중에서 진짜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그 상황 속에서 외적인 강제와 내적인 알 수 없는 욕망에 의거하여 선택하는 행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을 진리로 만들고 우리를 여하간에 주체라는 형식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아까 까라바조프의 얘기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쓰고 이거는 라강의 어떤 라강 사회의 어떤 진화적인 맥락 같은 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까 논의 나온 그것만 따진다면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라강이 얘기했다면 저는 차라리 본래의 도스토옙스키의 태제로 돌아가서 신이 없다면 모든 걸 허용될 것이다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타자가 없다면 신이라든가 당이라든가 혹은 분석가라든가 이런 알고 있는 주체로서의 대타자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도 좋지 않을까? 물론 전제는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의식적이고 주의적인, 의지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의 주체는 나는 그것이 대명사인 것처럼 비워져 있는 나일 것입니다. 사실 나 아닌 나겠죠. 그러면은 나도 포함되겠지만 나 아닌 외적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체화의 여러 계기들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상황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고 혼돈스러워하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맞추는 이런 사건의 계열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냥 얘기지만 드레저 안테리가 이야기하는 욕망의 혁명 같은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두 마디만 하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자, 그럼 이제 레닌을 반복한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사실 러시아에서 공부했잖아요. 러시아에서 레닌은 별로 인기 없어요. 러시아에서 공산당은 우익입니다. 우익이에요. 러시아에서 내가 처음에 몸으로 가가지고 야 나는 코미니스트야, 나는 레닌을 좋아하고 막스 어쩌고 하면 너 굉장히 우파 보수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진짜. 러시아 상황이 그런 것이죠. 네. 지식인들은 철저하게 반공이에요, 그쪽은. 왜? 역사적 경험 속에서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국수주의, 내셔널리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념적인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닌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이 갖는 그 염증이 있어요. 무슨 막스라고 불렀는데 레닌을 혹은 레닌에 대해서 뭘 반복을 하지? 반복할 게 있어? 라는 의문들이 있죠. 레닌을 반복한다는 말. 그러면서 지적이 또 레닌을 반복하면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쩌고 하는 얘기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공허한 얘기예요. 왜?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일 때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집에 갔다 다시 나오는 게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건가?
혹은 레닌을 반복한다면 뭘 반복하라는 거지? 14년에 레닌이 했던 그런 것을 반복하는 건가? 뭘 반복하라는 것이지? 라는 질문. 오히려 우리는 조건 속에서 반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건 속에서 우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지적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가령 13쪽에 13쪽이 아니 14쪽에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인용을 한 것인데, 인용문의 네 번째 줄 보면 레닌이 실제로 한 일과는 또 다른 수준에서, 즉 레닌 내부에서 레닌 자신을 넘어선 레닌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이의 긴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레닌을 반복한다는 것은 레닌이 한 짓을 반복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지 못한 것, 그가 놓친 기회인 그 잠재성의 가능성을 사실은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레닌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고 레닌이 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레닌을 읽으면 좋겠지만 읽을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스피노자주의자가 아니면서도 스피노자처럼 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한에서 사실은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속에서 반복일 뿐이고 차이를 만드는 방식으로 반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성의 차원에서 우리는 열린 시간의 흐름, 근대적인 어떤 공간화된, 양화된 시간이 아니라 흐름으로서의 시간 속에서 이 반복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리다가 두 번의 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스를 해야 된다고. 한 번 예스하는 거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예스에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첫 번째 예스와 두 번째 예스는 다를 것이다. 첫 번째 예스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니체를 받아 쓴 말인데,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나에게 강제한 기호들, 사건 속에 휘말려 있음을 긍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스는 바로 그 긍정한 사건이 온전히 나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사건 속에 빠져있는 나의 주체의 일부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인지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나의 산물인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말로 정신화하기도 하죠. 공산주의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멀리 오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가설과 이념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사실상 가설이냐 이념이냐 이런 걸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가설이 인정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제가 할 수도 아니고요. 사실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가설과 이념을 메꾸는 단락들이 이 세 개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수한 단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락들을 이어붙일 수 있는 그 고리들은 그러나 사실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우리한테 투여함으로써 사실은 우연히 발견되고 휘말려드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가설이 이념과 맞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수많은 고리들 중에 하나가 저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기표일 수도 있고 호민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호민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저는 사회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건의 고리들, 그 고리들과 만나는 것, 너무 이렇게 또 이른바 이론적인 얘기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차원들을 지점을 발견해내는 것이 지적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저하기에는